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용호입니다. 금일은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압류 법적 근거로는요,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목적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277조에서 보전은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 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 집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와 본압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보전적인 처분이고요. 본압류는 확정 판결이나 집행 권한에 기초하여 채권 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은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만으로 가능하고, 본압류는 확정 판결, 지급명령 확정, 화해조서 등 집행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목적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막아놓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본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 가압류는 보전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에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압류 결정문이 나오고, 그럼 가압류 결정문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본압류는 일단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집행 권한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부동산 경매를 한다든지 채권 압류 전부 추심을 한다든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은 가압류는 담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그럼 가압류가 재산을 갖다가 묶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압류가 실제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손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담보 제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본압류는 그런 담보 제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경매 신청이나 채권 압류 전부 추심해서 채권을 환가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담보를 걸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효과는 채권자가 추후 본안소속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로 본압류 전이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하고서나 나중에 이제 이 가압류는 임시적으로 묶어놓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본압류를 해가지고 환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압류로 전이를 나중에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지속기간은 본안소송 제기 또는 본압류로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가 되고요. 그러나 본압류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강제 경매, 채권 압류 전부 추심 이런 겁니다. 유체동산 압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압류를 한 금액보다 나중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제 보니까 가압류 금액보다 본압류 금액이 더 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구 취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가압류 얼마 중 얼마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이런 식으로요. 가압류가 더 클 때 본압류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압류하고 본압류를 했을 때 가압류 금액하고 똑같을 때는 그냥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본압류 금액이 큰다. 본압류 금액이 클 때는 채권금,
얼마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얼마를 압류한다. 그러니까 더 크니까 기존에 가압류한 것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더 추가적으로 나머지 얼마를 더 압류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본압류로 이전했을 때 그 청구 취지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가압류하고 본압류하고 구분했지만 이번에는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이고, 이 금전채권이요.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권리관계, 부동산 인도나 지위, 유지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임시적인 처분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자가 붙어가지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보전 대상은 주로 금전채권, 대여금, 손해배상 등 이런 금전채권이고요. 가처분은 비금전적 청구권,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전등기 청구권, 임차권 유지, 업무 방해 금지 등 이런 겁니다. 대상 재산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일반, 부동산 가압류도 필요하고 채권 가압류도 있을 수 있고 유태동산 가압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은 특정한 행위 또는 상대, 점유권, 지위, 신분, 영업 방해금, 방해금지 등 이런 돈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압류 목적은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확보해 놓는 거죠.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현상을 유지하거나 권리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요.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에 가압류는 되어 있고,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담보 제공은 둘이 다 가짜가 붙어가지고 미리 하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태동산 가압류가 있고요. 가처분은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지위 부정 가처분,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 핵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압류 목적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가 향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미리 보전한다고 했죠.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피보전 권리, 즉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전의 필요성, 즉 강제집행 곤란한 그런 것을 이 두 가지 요건을 소명해야 각각을 심사해서 이 중 한 가지라도 이게 해당이 안 되면은 각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각하나 기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실하게 소명을 해야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피구정 권리는 이 채권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즉 거래 계약서라든지 계약서, 세금 계산서 이런 걸 증빙 자료를 통해서 내 채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전의 필요성. 왜 가압류, 본압류 먼저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가압류를 미리 하냐? 그게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왜냐면 이거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판결을 받기 전에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가압류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면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할은 가압류는 본안사건이 있는 관할법원이나 아니면 가압류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한 지방법원이고요. 가처분은 역시 본안사건이 있는 관할법원이나 아니면 다툼의 대상이
쥐고 있는 그런 지방부분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할 대상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가압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체동산, 세 번째는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부동산이죠. 말 그대로 채무자하고 부동산을 갖다가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토지, 건물, 뭐 아파트 뭐 이런데 그러면은 가압류가 그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체동산 가압류는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전제품, TV, 냉장고, 가구, 사무실, 집기, 차량, 건설기계. 특징은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행관이, 이거는 뭐 등급에 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하려면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가압류 스티커, 딱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유의사항은 실제 집행 시 재산적 가치가 작은 경우가 많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 동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 채권 가압류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한테, 이 채무자가 채권자죠. 채무자한테 돈을 갚아야 할 그런 제3채무자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은행 예금을 갖다가 해놨으면은 은행이 이제 제3채무자죠. 급여에서는 급여를 주는 그 급여를 줄 수 있는 그 제3채무자는 회사나 뭐 그런 데겠죠. 전세부지금 반환 채권은 임대인이겠죠. 그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 대가로 받을 돈이기 때문에 공사를 맡긴 그런 발주처나 뭐 이런 시행사나 이런 데겠죠. 기타 주식, 특허권, 상품권, 골프, 회원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징은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므로 채무자 몰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받을 수 없도록 막는 효력을 가집니다. 유의사항은 국민연금이나 실업기부에 등 법률에 의해서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가압류 피보정 권리는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경우는 금전소비자 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 채권이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 청구권이 있고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채권은 불법행위, 교통사고나 폭행 이런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약소금이나 수표금 채권에 대해서는 어음 수표에 의한 금전지급 청구권, 그 다음에 구상금 채권은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청구권이 있고요. 기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나 기타 금전채권이 있는데 원인 없는 급부나 이득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금전채권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피보정 권리가. 그 다음에 기타 금전채권은 각종 계약 법률 관계에 발생하는 금전지급 청구권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후 피보정 권리의 종류는요. 소유권이나 물권적 청구권, 피보정 권리의 내용은 특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점유권 등에서 발생하는 권리고요. 대표로 예시를 한번 해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건물 인도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으로는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구하는 권리, 비금전적인 거요. 대표적 권리 보면 임차권에 의한 사용소유권 보전, 그 다음에 동업관계의 관리, 협력 청구권 이런 것이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쭉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지하고 송달료 계산은 전자소송 포탈에 들어가서 인지대 계산, 송달료 계산 뭐 이런 센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탈에 들어가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 들어가셔가지고 이것은 민사 본안이 아니고 민사 신청이겠죠. 민사 신청을 클릭한 다음에 민사 신청에서
자주 하는 자주 찾는 민사청 서류에서 이것은 민사 가압류 신청이지 않습니까? 민사 가압류 신청이 하는데 이게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자기가 전자 암호를 집어내야 되겠습니다. 전자 암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서 아까 그 서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로그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류 제출을 해가지고 민사 신청을 클릭해가지고 민사 신청을 클릭한 다음에 자주 찾는 민사 신청에 대해서 부동산 민사 가압류 신청서를 클릭하고요. 민사 가압류 클릭하면은 민사 가압류 신청서가 나오고 본안 사건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본안 사건이 있으면 여기다 써주고 본안 사건이 없으면은 그냥 본안 사건 없으면 체크해져 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누르면 되고 그러면 이런 가압류 신청서가 나타납니다. 가압류 신청 나타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에 동의해야 되겠죠. 동의를 하고 대리인은 변호사가 하는 거고 우리는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당사자 작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처음부터 기본사항부터 이제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건명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건명을 쭉 눌러보면 부동산인지 채권인지 자동차인지 유체동산인지 건설기계인지 뭐 이런 쭉 나옵니다. 근저당권 채권에서 가압류할 것인지 가등기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가압류할 것인지 회수 청구권을 가압류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류는 압류나 뭐 똑같은 나중에 본안 판결 받으면은 압류를 하는 그런 구조나 똑같이 대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많습니다. 가압류도 대상은 뭐 압류나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채권을 골라볼까요? 채권을 골라보면 이제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금액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청구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청구 금액이 이게 중요한데요. 청구 금액은 원금만 쓰는 게 아니고 원금, 이자, 지연 손해금, 즉 이 가압류 신청 당일까지 계산 금액을 전부 합쳐서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자나 뭐 이렇게 지연 손해금을 정하지 않았다면은 즉 변제기도 안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 이걸 계산할 수 없겠죠. 그러지만은 보통은 뭐 이자 아니면은 변제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프로 뭐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한 것을 전번에 또 법률 구조공단 이자 계산서 이자 계산식 하는 그것하고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변제기까지는 5%였다. 그 다음에 변제기 이후로는 뭐 12%였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서 청구 신청 당일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신청 당일까지요. 강제개미할 때도 신청 당일이었죠. 채권 추심도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했고요. 뭐 소송만 뭐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이런 가압류나 뭐 강제집행, 채권 추심, 강제경매 모두 신청 당일까지를 일단 하는 것입니다. 신청 당일까지 하고 가압류는 나중에 또 판결 받아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압류 금액과 똑같은 경우, 가압류 금액보다 적은 경우, 가압류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가지고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강제경매도 청구 당일까지 해가지고 강제경매도 나중에 채권 계산서에 의해서 또 배당 당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배당 받는 구조가 있고요. 채권 압류 추심이나 전부도 청구 당일까지 해다가 나중에 그것은 채권 계산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추가적으로 이자 같은 것은 압류 추심을 해가지고
다시 발부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 받는 구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압류 신청서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당일까지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판결이 나면은 그때 다시 또 계산해 가지고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출 법원은 가압류 물건이 있는 법원이나 아니면 본안소송이 계류 중인 그런 법원, 본안소송 관할 법원이 더 1순위겠죠. 그 다음에 물건이 있는 법원이 2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채권자 유형이 금융기관이면은 금융기관은 현금 공탁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이 가압류권자라면은 여기다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밑에를 체크해 줘야 되겠죠. 뭐 수표금인지 대금인지 구상금인지 만약 이걸 체크 안 하면은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한번 보면은 채권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권 가압류 쓰고 여기다 클릭해서 채권을 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 이거 청구 금액은 아까 말했듯이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지연손해금 이걸 합쳐가지고 이 대금에 대해서 합치어가지고 청구 금액을 정해주면 되겠고요. 관할 법원 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금융기관은 체크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금융기관 아니니까요. 대금이면 대금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거는 이제 그건 채권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동산을 체크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합쳐가지고 청구 당일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여금이면 이런 비부정을 대여금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면회세는 여기를 그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고요. 접속해서 그 청구 금액, 아까 다 더한 거, 청구 금액은 0.2%가 등록 면회세고, 등록 면회세가 20%가 지방교육세니까, 여기에 신고해서, 위택스에 들어가서 신고해서, 그걸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 등록 면회세 납부 번호를 이걸 해가지고 납부를 하기로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뜹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누르면, 밑에를 누르면 이외로 등록 면회세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축탁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가지고 등기축탁 수수료 이것을 신규로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를 해서 그 다음에 제출 구분은 집행법원 제출용, 등기소 제출용이 아니에요. 촉탁이니까 이거는 집행법원 제출용이에요. 납부 금액은 가압류 경우는 4,000원 해가지고 발부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면 이 위에 등록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선담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선담보는 미리 하는 그런 담보인데 이거는 우리는 보통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담보에 대해서는 그냥 공란으로 놓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목록이 나오는데요. 당사자는 당사자가 채권자, 신청하는 사람 채권자가 있고, 그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제3채무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신청하는 사람이고요. 채무자는 상대방 저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 채권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는 제3채무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압류니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별로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채권자는 이제 저로 했고요. 채무자는 상대방으로 했고요. 제3채무자는 주로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이기 때문에 예금 기관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취지인데요. 신청 취지는 이제 부동산의 경우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이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선고한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집행 채권에 공탁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동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이 채권의 지평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 A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동산이 아니고 채권을 가압류하는 거죠. 채무자는 이 채권을 보존하거나 질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채무자는 이 채권에 대한 채무를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이 채무를 변제하고 그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집행채권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고 소송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는데,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자가 채무대에 가지는 이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이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빨간 글씨 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이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여기까지는 같은데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유체동산입니다. 별지 기재가 이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체동산의 경우는 별지 기재, 유체동산 이렇게 아니고 그냥 유체동산을 가압류해 가지고 집행관이 거기 가가지고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지 별지 기재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똑같고, 여기는 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예금 같은 거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이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지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이게 물권이 아니고 이게 가처분이 아니죠.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는 별지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 신청 취지, 가압류 신청 취지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이유는 두 가지를 잘 설치해 줘야 됩니다. 1번은 피보전 권리의 존재, 아까 위에서도 했죠. 보전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해서 여기다가 판사님한테 이것을 논리 있게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나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기재해 줘야 되겠습니다. 가압류 청구 취지 작성도 작성 요령도 있고, 제 블로그에는 가압류 신청 원인 작성 요령도 이렇게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한 것은 피보전 권리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이런 경우를 자세히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예시도 그 대여금 채권 가압류 경우 어떻게 신청 원인을 작성하는지, 공사대금 채권은 어느 것인지 이런 걸 작성해 놓았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 입력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건 채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가압류잖아요. 부동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작성 예시를 참조해서 눌러보면 그 여러 가지 경우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인지 뭐 임금 채권인지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금인지 이런 거 선택해서 해당 뭐 가로가 있으면 가로, 아니면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눌러보면, 예시를 눌러보면 채권 가압류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예금 채권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 가지고 여기 청구 금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써주고, 채무자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쓰고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뭐 임금 및 퇴직금, 임대차 보증금, 매매 대금 이런 식으로 가압류를 해주는 거 여기서 선택해서 거기에 해당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 대여금에 대해서도 이 빈 난을 채워줘서 선택해서 채워주면 되겠고요.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인지, 뭐 공시취구 중인 그 어음채권에 대한 가압류인지, 손해배상에 대한 가압류인지 이렇게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걸 작성해 주시면
여기 전자수능 포털에 나와 있는 그 기준 예시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목적물을 입력해 주는 건데, 이게 자동으로 입력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강제 경매 뭐 이런 것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뭐 전자 제출용으로 해가지고 그 발부를 받으면 그 경매 그 사이트 신청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자동적으로 이게 생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 이해관계인까지 다 표시돼 가지고. 근데 이거 가압류라서 그러는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표시해 가지고 그다음에 건물의 표시, 대직번호 표시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목적물을 작성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연동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는 이런 식으로 등기부 등본을 보고 아니면 건축물세장이나 이런 걸 보고 토지대장 이런 걸 보고 작성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증서류를 이제 파일 찾기 해가지고 여기 업로드 하면 되겠는데 가압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증서류, 차용증이라든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든지 뭐 판결문이라든지 지급명령이라든지 진단서, 견적서 등 피보전권료 입증에 관련된 서류, 보전의 필요성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밑으로 다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라는 건데요. 신청 진술서를 눌러서 거기서 그냥 작성하는 게 있고 다운로드를 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운로드를 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거나 그 화면에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세무자가 신청서의 정보채권을 인정하고 있냐 뭐 하면서 쭉 읽어보고 읽어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히 작성해서 업로드 하거나 아니면 그 화면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주문이 이런 식으로 별지기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금 얼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불 담보기에서 감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가압류 결정문 예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 가압류도 근데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이건 가압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가 신청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옵니다. 심사를 해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뭐 현금 공탁도 나오고요. 보증보험 증권 그런 것도 나오는데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은 그 보증보험 증권에 대해서 공탁하라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하라는 그런 것이 나오고 만약 계좌나 유체동산이다 그러면은 뭐 현금 공탁을 몇 프로 하고 몇 프로는 뭐 보증보험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압류 결정 및 집행에서 그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 등본인의 그 사실을 기재하면 되고요. 그게 집행이고요. 채권 가압류는 그 송달 제3채무자 은행이면 은행 아니면 회사면 회사 채권을 지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송달을 합니다. 그러면 압류 금지 금액이 있잖아요. 그 예금에 대해서는 185만원, 그 다음에 보험은 150만원, 뭐 월급은 뭐 반절, 뭐 절반, 뭐 물론 월급이 많이 타는 사람은 더 많이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것은 절반 정도 순차적으로 그 금액이 있습니다. 월급은. 그 다음에 유체동산 가압류는 그냥 이거는 유체동산이니까 집지료니까 그 집행관이 가서 빨간 딱지 붙이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고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함부로 매매 증여하는 것을 처분할 수 없죠. 그래서 거기 가압류를 하는 것이죠. 매매나 증여하면 안 되죠. 다만 가압류는 채권을 최종적으로 회수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본합류로 해서 나중에 회수하는 절차죠. 채권자는 별도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제 가압류가 아니고 이제 본합류를 해야 되겠죠. 가압류 이후 절차, 본안소송 및 본합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확정 판결문을 통해 비로소 가압류의 재산을 강제 집행, 본합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확정 판결을 받아서 부동산의 경우는 뭐 강제 경매, 그다음에 채권에 대해서는 뭐 압류 및 추심, 아니면 전부, 뭐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그것도 압류를 해가지고 매각하는 절차가 있죠. 예. 그래서 금일은 가압류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추후로는 가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중에서도 두 가지, 점유이전금리 가처분하고 처분금리 가처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다 보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